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아쉽죠. 그래서 뭐 네, 두 배로 더 좀 마음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선에서 떨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기서 또 열심히 애를 써주시는 해야죠, 모습 보면서 뭐.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선을 지키면서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진짜 너무 멋있게 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이제 부추긴단 말이야. 네. 뭔가 정은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많이 있었잖아. 네. 그거를 우리 의원님한테 물어봐. 빨리 물어뜯으라고. 네. 그거는 나는 하지 않겠다. 와. 지킬 건 지키고 또 얘기할 건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 뒤에도 사실은 지방선거 승리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재명 정부 성공도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 오뚝 유세단. 제가 응급실 처음 실려가 봤어요. 응급실에 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지방 일정 끝나서 서울에 오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이제 새벽에 응급실 가서 아이고. 누워 있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방은 주로 어디 다니셨어요? 다 다녔어요. 전체. 안 다닌 데가 충북하고 강원, 제주. 개인적으로 제주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제주는 갔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 있었고요. 네. 강원도 안정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충북도 좀 안정적이어서 나머지 지역은 뭐 한 2번 이상씩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그 오뚝 유세단 뭐 유권자가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또 비정할 수 있거든요. 네, 사회자들이 저를 소개하면서 참 잔인한 행보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했는데 나름 좋았고요. 또 제가 이제 왔다 가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오늘 후보자들하고 쭉 통화를 했거든요. 당선되신 분, 낙선되신 분 했는데 다들 다 좋았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이 그래. 나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그 경선 때 나도 좀 불러달라고. 와, 내가 진짜 얼마나 계속 이게 사무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그래요.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경선 끝나고 한 번이가 나와서. 네, 맞아요. 아무런 감정 없다. 예. 애 많이 하겠다. 쓰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때 방송 끝난 줄 알고 일어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방송 중요해가지고 네.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씩씩하게 행동 갑시다. 예, 씩씩하게. 그러니까 예. 유쾌하게 가자. 예. 유쾌하게 가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렇습니다. 네. 아니 머리도 심었는데. 이제 넘었어요. 이게 체육이지. 예. 풍성하게 가겠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윤석열이가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 선고만 앞두고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그렇지. 약 400억을 토해내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예. 400억을 토해내야 돼. 네. 그런데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혐의이길래 맞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이게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입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 네. 그리고 또 하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점. 그렇습니다. 예. 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발언이 다 거짓말은 맞아요. 네. 예, 거짓말은 맞습니다. 자, 왜냐? 이 증거가 아주 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자백을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세무서장 시절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튀었거든요. 그런데 윤우진의 동생이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소개해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윤우진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 보도 일부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연배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해. 소개한 사실 없다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소개했잖아. 예. 끝났잖아. 깔끔해. 여기 예.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깔끔하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발언, 건진법사와 관련된 발언. 일단 윤석열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 장면부터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것, 예. 건진법사가 진술한 것으로 이미 뭐 평가가 끝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의 법정 진술은요. 전성배 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지 않냐라고 하니 판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랑 같이 전성배 만난 적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같이 만난 적 있다. 자백을 갈겨버립니다. 끝났지 뭐 이거는. 끝났잖아. 예. 건진법사도 건진 법정 진술은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을 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도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요거 이제 거짓말은 100%인데 예. 이제 과연 선고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요. 네. 2년을 구형을 했는데 7월 27일에 선고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이제 거듭해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죄질도 불량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구형 뭐 꽉 채우진 않더라도 뭐 실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2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이상은 100만 원 이상이냐 이상은 아니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400억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잖아요. 네. 이제 보통 양형 기준표를 보면 기본이 있고 감경, 가중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거는 기본값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감경이 되면 10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감경 사유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감경 사유. 감경 사유가 전파성이 낮거나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어. 그건 이런 아니야. 감경될 수도 있고 TV에서 얘기하고 맞아요. 이건 아니야. 아니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거나 불출마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자수했거나 아니에요. 반성하거나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요? 압력에 의해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걸 노리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국회, 지방정부, 언론, 민주당의 영향하에 언론 등이 전부 민주당 영향하에 있어서 네. 자기가 집중 포화를 받던 상황이어서 방어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노리고 있네.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너무 압력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이게 되긴 하죠. 이게 무슨 압력입니까? 맞아요. 이게 보통 압력이라 그러면 야, 너 가서 그렇게 거짓말해. 그러지 않으면 너 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 공천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주변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지. 네. 이런 뭐 말도 안 되죠. 무슨 언론에서 말도 안 되죠. 검증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는 압력으로 맞아요. 느꼈다든지. 야, 말도 안 되긴 하지. 대선 뭐 후보가 무슨 압력을 근데 느껴요? 확실히 이 법꾸라지들은 진짜 맞아. 대단하다. 찾아내. 찾아내서 네. 그걸 뚫으려고 하는데 실제 법리적으로만 한다면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기본이 200에서 800이다. 와. 네. 됐어. 야, 징역은 이걸로 살 필요도 없어, 사실. 살 필요도 네. 없어. 무기징역. 100만 원 이미 이상인데. 무기징역 돼 있어요. 400억 토해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재판입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7월 27일 7월 27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예. 매부쇼 올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더 중요해. 국민의힘. 제발. 400억. 근데 사법부를 또 믿을 수 있느냐가 그게 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근데 뭐 이건 법리적으로는- 또 1심이라서 1심이긴 하죠. 또 네. 확정될 때까지 네, 시간을 뭐 더 기다리긴 걸릴 수 합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네. 자, 그 부분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또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보시면 또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네. 네. 참 이거 보면서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느껴졌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 맡기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그런데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입장을 냈는데 네. 그 입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검사의 보안 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보안 수사 금지 시 보안 수사 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검사의 보안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권 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하고는 조금 예. 좀 다른 결의 그런 입장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권 송치 복원해야 된다. 이 전권 송치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해 갖고 불송치하면 요거 이제 무혐의 나오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네. 무혐의 하든 뭐 하든 마지막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는 예. 전체 사건을 어찌됐든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을 전권 송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복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건 대통령님 워딩이고요. 네. 워딩에서의 또 핵심적인 건 국회 논의에 따른다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방금 소개해 주신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검찰개혁 자문위의 의견인 거죠. 그 의견까지 참고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자문위의 구성 멤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약간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네. 검찰 쪽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합리적이거나 원칙주의자 분들 한 6분께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오셨어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박찬훈 위원장님도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셨어요. 지금 네. 남아 있는 분들은 굉장히 검찰 쪽 주장에 많이 동조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오히려 대항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우리 입장 정도는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전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네. 물론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네, 현재는. 네. 예. 대통령이 뭐 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지금 본 그대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 관련돼서 이제 공소청 뭐 이런 논의할 때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고 네.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국회가 논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때 이미 이런 방향이 좀 잡힌 것으로 아, 저는 그 알고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복기해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생각은 뭐지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은 이거야 저거야라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대통령님의 생각은 굉장히 유연했었고 숙고해 보라는 게 그게 정말 정답이었었잖아요.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봐라 이게 정답이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또 달라진 거는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이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조작 기소를 많이 하고 인권 침해를 많이 했는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걸 또 보고 더 느낀 점이 또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그 공소 취소 문제가 그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거 이제 기간에도. 그건 원칙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 네.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있다면 네. 어떤 사건이든 사실 공소 취소되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좀 당연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네.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을 때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느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뭐 예를 들어 조작을 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어. 조작을 해서. 근데 그게 드러나 버렸어. 뭐 그러면은 확실한 증거도 있어. 증거가 있어. 논리도 받침이 돼. 그러면은 그 대상이 최영진이든 무슨 뭐 최영진이 아버지든 저의 아버지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장동혁의 아버지든 네. 장동혁이든 그거는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죠. 그건 상식이죠, 맞죠. 상식. 예, 그건 너무 상식이야. 네. 근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다 드러났다고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언론이 아예 그냥 외면하는 건지 이 공소 취소 문제가 잘 설득이 안 됐나? 국민들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내에도 관련된 위원회 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위원회가 설치될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아마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신문이나 뭐 사설 같은 거 보면은 다 공소 취소를 또 다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이번에 선거에 진 것처럼 네. 다 그렇게 또 가고 있어. 지방선거랑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들이 원하는 거야. 그 내가 볼 때는 네. 그 근거도 없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서도 나는 이제 그 틀린 주장이라고 보는데 그냥 실제 현상 분석에 대해서도 나는 그 좀 의심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저도 좀 정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걸 좋아하더라고 언론은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제 어쨌든 행정이 잘못됐으면 이제 수사도 행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행정이 잘못됐으면 시정 조치하고 제도 개선하는 게 기본인데 시정 조치가 공소 취소인 거고 네. 제도 개선이 검찰 개혁인 거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하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자기 재판까지 없애려 한다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계속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속 국민들을 터집니다, 저는 설득을 진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과정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법무부 내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을 통해서 뒷받침들이 더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국민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시끄러운 것이 이 선거 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네. 선거안이가 근데 진짜 문제가 심각하긴 너무너무 심각해. 점점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그 와, 진짜 충격적이야.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야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선거를 치렀나 예.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거용지 부족하게 준비했고 해결 과정도 너무너무 네. 미숙했고 네. 보니까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굉장히 많더만요. 원래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는 모자랐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곳을 14곳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틀 뒤인 5일에는 50곳으로 정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또 부족했던 곳이 91곳의 투표소에서 부족했다라고 91곳.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4,700장 이상. 4,726장. 네. 너무 많다. 근데 이것도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더 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내일부터. 하면은 네. 이제 결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각한 건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청주가 심각하더라고. 청주. 네. 유권자 명단이 또 누락되는 일이 있었어. 청주 한 투표소에서 아침에 이제 선거 시작되고 나서 유권자 1,295명의 이름이 누락돼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인해서 투표하지 못한 인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 8명 정도가 이제 누락이 됐던 거야. 왔다가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아니 근데 그 중에 이제 예. 2명만 결국은 이제 투표를 못했어요. 예, 한두 분 예, 정도로 예. 추정된다고. 예. 2명은 이제 투표를 못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바로 김영환 당선자가 나 이거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죠. 이거 납득 못한다. 그렇습니다. 두 표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이건 부실 선거는 확실해. 문제가 있죠. 너무 심각해. 예. 그런데 이게 또 봤더니 선거를 관리하는 게 선관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 기간에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선거철에 휴직을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동안에 관행처럼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5월 1일 기준으로 직원 3,000명 가운데 휴직자가 176명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봤더니 선거가 있는 해, 예. 그 해에 휴직자가 많더만. 예, 연도별 휴직자를 좀 보면은 21년에는 선거가 없었는데 그때는 91명이 휴직자였는데 예. 22년 대선, 지선, 재보궐선거 있을 때는 218명, 24년 총선 재보궐선거 있을 때는 172명, 이번 지선과 재보궐선거에는 176명이 휴직자였습니다. 아니 선거 관리하라고 있는 게 선관인데 선거 관리해야 되는 해에는 휴직자가 많어. 이게 정말 심각해. 힘드니까 쉬러 간 거네. 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와. 어떤 모임에서 한번 선관위 직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올해 선거가 많아서 휴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날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와,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 예. 선거가 많아서 휴직을 했다. 2022년이었어요. 저 때 경찰이 아우 도둑이 많아서 나 휴직해요. 그렇죠. 이거야. 신고가 많이 들어서 나 휴직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었던 게 여기에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거는 이 문화 자체가 관행인 거야. 네, 그렇죠. 문화 자체가 그렇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강 다 무너졌던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구조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 구조 자체가. 맞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거기 그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안 돼. 아, 그렇죠. 네.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명인가 상임이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상 독립기구고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감사도 감사원 못해. 감사도 안 되지. 예. 뭐 그동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헌법적 구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 네,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 선거인 명부가 막 누락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선거 용지 부족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같이 막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알려지고 네, 네. 저는 그 전에도 자잘한 내용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렇죠. 그때는 밝혀지지 않고 예. 있다가 정말 할미 법칙이라고 1대 29대 300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네.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뭐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있고 그 전에 300개의 그 경미한 어떤 징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선관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게 거의 다 기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이에요. 맞아요. 법관이고 판사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 상대로 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영희 위원장 그 미추홀에서 이제 인천 네, 그 투표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기각됐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역처럼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게. 문제를 점점 키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조이대 요쪽에서 좀 뭔가 고개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뭐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간접적으로 그렇지. 또 책임과 책임감이 영향력이 있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회동 이후에 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 여론이 거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에 민주당의 굉장히 그 유명한 모 의원이 이런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압승할 걸로 예상했잖아,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누군가가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 뭔가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땔감을 주기 위해 뭔가 이렇게 좀 부실한 관리를 의도적으로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더라고요. 뭐 그거를 뭐 지금 뭐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어차피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니까 네. 단순 부실이었는지 네. 아니면 약간 고의에 기반한 어떤 사고였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이런저런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상황상 적합하진 않을 수도 예. 있다고. 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이게 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용지 부족 때문에 그 투표를 못했는 게 터무니없는 일은 맞아요. 터무니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진상규명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맞아요. 책임자가 있다면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도 면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억측에 기반해서 막 하기보다는 네네. 이 과정이 면밀히 예. 잘 진행되도록 좀 챙겨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100% 물론 투표율이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100%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잖아요. 뭐 찢어지거나 이런 거 생각해서 120%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110%를 찍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났으니까 예.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예. 네. 황당한 거예요. 진짜 진짜. 황당하고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할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저희가 네.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행복하시죠?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행복합니다. 네, 열심히 네. 앞으로도 할 거고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선거 기간에 아무튼 우리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